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8회죠. 28회 공인중개사 기본 이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핑크색 교재, 기본서라고 합니다. 이 교재를 기본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저는, 부동산학 개론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부동산학 개론. 부동산학 개론 강의하는 이종호고요. 다음 카페, 제 카페에 개인 카페 있거든요. 다음 카페에 샘플 강의 같은 것도 올려놓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나가는 자료들도 올려놓을 거니까 다음에서 검색하셔서 부동산학 개론 이종호 치시면 다음 카페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부동산학 개론만 치셔도요. 연관 검색어 이종호가 떠요. 예. 진짜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요. 다음 카페 이종호 가입하셔가지고 필요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 출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본서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한번 하고요. 수업 어떻게 진행할지 진행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6월달까지가 이론 과정이거든요. 이론 과정. 이 이론 과정이 이제 기본서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이에요. 기본서로. 그래서 총 세 바퀴 돌아요, 3바퀴. 1월달, 2월달, 3, 4월달, 그 다음에 5, 6월달. 이렇게 해서 3바퀴를 돌게 되는데, 1월달, 2월달, 3, 4, 5, 6 이렇게 3바퀴를 돌면서 똑같은 수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좀 심화되는 부분이 있고 없고의 차이, 그 다음에 응용되는 부분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큰 틀을 하나 잡아드리면, 이렇게 모양이 좀 이상하네. 다시 합니다. 이것도 좀 이상한데. 뭐 이래 칩시다. 여기 다이아몬드 같아요? 네. 다이아몬드 형식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격시험에서 필패하는 공부 방법이 있거든요. 반드시 실패하는 공부 방법이 이렇게 공부하시는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큰일 납니다. 요게 맞지, 요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범위를 늘리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받고, 3, 4월달 받고, 5, 6월달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범위를 계속 넓히시는 분들은요. 절대로 자격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획득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넓혔다가 다시 이렇게 좁혀주는 그런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방법이 이제 1, 2, 3, 4, 5, 6월달 학습 방향인데요. 일단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면 1월달, 2월달에는 기본 이론 과정을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기본 이론 과정. 3, 4월달은 심화 이론 과정을 수업할 거고요. 5, 6월달은 이론 마스터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판사마다 이름, 그 사이트마다 이름이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1, 2, 3, 4, 5, 6월달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기본 이론은 이제 좀 중요 부분만 수업을 진행할까 싶어요. 전부 다 보지는 말고.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 위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요. 물론 기본서로 수업을 합니다만은, 전체 내용을 다 봅니다만은, 전체 내용에서 모든 내용을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내용 위주로 해서 다룰 거고요. 3, 4월 달에는 이제 좀 더 자세히. 심화라고 하니까 겁을 먹는 분들이 계신데, 심화의 심자는 우리 공부할 때 심자는 깊을 심자로 보시지 마시고요. 자세할 심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보겠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3, 4월 달이 되면 책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보겠다는 겁니다. 왜 1월 달, 2월 달부터 모두 보지 않느냐? 그건 대충 느낌이 오죠. 예. 지금은 여러분들이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 있는 모든 내용을 소화할 만큼의 어떤 성숙도가 높지 않아요. 그만큼의 성숙도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 기본적인 부분을 먼저 1월 달, 2월 달에 보고, 그 내용이 어느 정도 기본으로 깔린 상태에서 3, 4월 달에 좀 자세하게 책에 있는 거의 모든 내용을 다 보도록 할 거고요. 5월 달, 6월 달 마스터 과정에서는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할 겁니다. 응용이라 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많이 아시는 분들이 합격해요. 문제 잘 푸시는 분들이 합격해요. 예, 문제 잘 풀어야 됩니다. 많이 많이 아는 것과 문제 푸는 게 괴리가 있느냐?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는요, 진짜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크게 많이 아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점수 잘 나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합격은 후자가 합니다, 후자가. 결국 우리는 뭐를 하셔야 되면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서 합격 점수를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뭘 알아야지 풀 거 아닙니까? 그죠? 뭘 알아야지 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알기 위한 과정에서 꼭 이 응용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이론을 3번 잡은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일단 제 수업 중에서 가장 자세한 수업은 3, 4월 수업입니다.
제 수업 중에서 가장 자세한 수업은 3, 4월 달 수업. 5월달, 6월달 마스터 과정에서 이제 응용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범위를 넓혔다가 다시 줄이는 과정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다 하는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무슨 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문제풀이 반, 이제 7월달, 8월달부터는 문제풀이 반 갈 건데, 문제풀이 반 가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론 수업이 진행이 될 거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부동산학개론에서 이제 초반 공부할 때 꼭 중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일단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요 공급 이론이란 파트가 있어요. 수요 공급 이론은, 좀 이따 큰 제목은 경제론이란 파트예요. 경제론. 두 번째 파트가 투자론이란 파트입니다. 투자론. 세 번째 파트가 감정평가론, 줄여서 평가론이란 파트입니다. 문항수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수로. 칠판 보시면 수요공급 이론에서 한 4개 정도 주제됩니다. 많게는 5개까지 나옵니다. 책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좀 이따 체크해 드릴게요. 투자론에서는 한 5개에서 8개까지 주제가 됩니다. 제 생각에는 5개 쪽보다는 8개 쪽에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작년에 치루어졌던 27회 시험에서는 8개 나왔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7, 8개씩은 계속 나오는 파트입니다. 평가론에서 6개에서 8개 정도 파트가 됩니다. 요 3개 파트가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를 일단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문항수가 많습니다. 요거 3개만 합쳐도 문항수가 거의 한 20개 정도 육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학개론의 절반 정도. 우리 부동산학개론이 총 8개 편으로 구성이 되고 있거든요. 8개 편 중에서 요 3개 편만 해서 50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다 맞는다는 가정하에서. 일단 문항수가 첫 번째 많다. 두 번째는 변별력이라고 하겠습니다. 변별력. 변별력이라 하면 예를 들면 여기 말고 다른 파트들을 제가 하나 가져볼게요. 부동산 개발론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부동산 개발론. 아주 목차 보다 보면. 개발론도 한 5문제는 나옵니다. 그러면 선생님 수요 공급보다 많이 나오지 않나? 예, 그렇습니다. 개발론은 제가 중요 부분에 넣지 않은 이유가 5개 나온다면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 보통 몇 개 맞추냐면 한 3-4개 맞춰요. 열심히 하신 분들이 5개 중에. 그러니까 한두 개 틀리고 다 맞는다는 얘기지. 예. 근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이 몇 개 맞추냐면 보통 한 2-3개 맞춰요. 그럼 열심히 안 해도 2-3개, 하면 3-4개. 즉 공부한 자와 하지 않은 자 사이에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거는 크게 열심히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초반부에 공부를 안 하셔도요, 후반부에서 공부를 하셔도 능히 3-4문제 맞추는데 지장이 전혀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수요 공급, 그 다음에 투자,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이렇게 3개 파트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지 점수가 나와요. 열심히 안 하시면 점수가 많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 투자론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8개 나온다고 쳤을 때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진짜 투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한 5개 맞춰요. 5개. 또 공부를 별로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 투자론 공부를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은 한두 개밖에 못 맞춰. 여기서 벌써 점수 차이가 몇 개 나냐면 4개 차이 납니다. 점수를 환산하면 10점이 차이가 나는 거죠. 10점은 어떤 점수예요? 10점은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런 점수예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점수가 10점입니다. 결국 요 3개 파트를 초반부에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부동산학교는 목차를 좀 이따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볼 거거든요. 같이 볼 때 다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처음에 다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양에, 그러니까 공부에 흥미도 느끼기 전에 양에 치여서 이 공부를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 3개 파트. 그러니까 첫 번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문항수가 많고요. 두 번째는 변별력이 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이도가 좀 높아요. 여기서 특히 뭐가 나오냐면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계산 문제. 그러니까 수요 공급, 투자론, 감정평가론은 우리 부동산학교에서 계산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요 3개 파트를 저는 중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요 부분. 그래서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한 4월달 정도까지 편안하게거든요. 4월달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개월간은요. 부동산학개론을 공부함에 있어서 다른 파트는 열심히 공부하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공부할까봐 겁이 나요. 나는. 이거 말고 다른 걸 공부할까봐 나는 겁이 나요. 악몽도 꾸고 그래요. 악몽도 꾸고. 우리 수험생들이 이거 3개 파트 말고 다른 걸 공부하다가 내가 잠에서 깨봐. 그건 악몽이지. 지금 초반부에 있는 걸 열심히 공부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요 3개 파트 위주로 공부를 하신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범위를 좀 줄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진도를 나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요 3개 파트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초반에는. 알겠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데? 나머지는 다 제가 책임을 질게요. 나머지는 제가 수업 시간에 책임을 지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제가 책임을 질 테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3개 파트가 중요하다.
그리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계산 문제라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 6과목 중에서 그 본격적으로 유일하게 그 계산 문제 나오는 과목이 부동산학 개론입니다. 간혹 이제 민법에도 일부 계산 문제가 있긴 합니다. 뭐 동시배당, 이시배당 뭐 그러면서 계산 문제 간혹 한 번씩 있기도 하고, 중개사법이나 세법에서도 간혹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계산 문제 자체가 뭐 시험의 승부를 가를 만큼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계산 문제가 시험의 승부를 가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계산 문제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계산 문제. 2017년 정유는 새해가 밝았죠. 2016년, 2015년, 2014년도까지 볼게요. 최근 한 3년간 출제 패턴만 보시면 되니까. 자, 일단 그 작년에 계산 문제가 몇 개 나왔냐면 9문제 나왔습니다. 9문제. 그 점수로 환산하면 12.5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점이면 점수로 환산하면 10점이면 12.5점 아니지. 22.5점이지. 22.5점. 10점이면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는 점수인데 9개 22.5점. 15년도에 7개. 7개. 점수로 치면 17.5점. 14년도가 좀 골치 아팠는데 14년도가 11개. 11개. 네. 점수로 치면 27.5점. 맞네? 뭐 그 정도. 그러면 17년도는 어떻게 출제가 될 건지는 예측을 물론 해야 되겠죠. 그건 제가 하는 거니까. 조금 많이 나왔어요. 좀 적게 나왔거든요. 조금 많이 나왔어요. 타이밍상은 올해 좀 적게 나올 타이밍입니다. 다행해. 여러분들 생각보다 여러분들 계산 못해요. 생각보다 계산 못하는데 타이밍상으로는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적게 나올 타이밍입니다. 계산 문제가 약간 적게 나올 타이밍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계산 문제가 6개에서 8개까지는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6개에서 8개 정도 출제가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20점 정도의 계산 문제가 나올 건데 저는 이 중에서 절반 정도를 맞출 작정입니다. 여러분들이랑. 그래서 한 4개 정도. 4개 정도. 4개를 여러분들이랑 저랑 맞출 수 있느냐. 이건 언제 이제 실력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한 7월달 이후에. 그러니까 7, 8, 9, 10 넉 달 동안에 기존에 이제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계산 문제를 점수화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요. 너무 계산 문제 신경 쓰지 마세요. 열받지도 마시고. 대신에 계산기를 꼭 지참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계산기를. 혹시 한 번도 안 쓰더라도 계산기는 가지고 오시고요. 계산기는 지금부터 필수적으로 가져다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살 때 여러분들 한번 눌러보세요. 터치감 이런 거 있잖아요. 터치감. 필요 없나? 터치감. 그 다음에 어떤 크기 이런 걸 갖다가 한번 정리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이걸 계산기를 이번 수험 생활에만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개업할 때도 계산기가 필요해 안 필요해? 중개 수수료 계산하고 하려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계산기 정도는 가져다니시는 게 제가 봤을 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주 기본 자세가 아닌가. 여러분들 혹시 자격증 따셔가지고 바로 개업하지 않고 소속 공인중개사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일 좀 배우겠다. 왜 표정이 왜 심각한데? 그럴 수 있잖아. 예. 아니, 바로 개업하기는 겁나니까 어디 소속하겠다. 근데 자기 계산기, 이건 제 계산기인데요. 하고 했을 때 소장님이 바라보는 관점. 정말 기본이 돼 있구나. 자기 계산기를 가지고 있구나. 그 계산기를 지금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거 사지 말고. 꾹꾹 눌러야지 나오는 그런 계산기. 퍼센트도 없고 루트도 없는 계산기 사지 말고,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을 주고 한 2, 3만 원 정도는 주고, 그 계산기를 터치감까지 고려해서 크기도 고려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장 누르기 쉬운 계산기, 그리고 보기 가장 편한 계산기를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요거는 이제 시험 수업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나중에 실무 나가서도 쓸 거다라는 생각으로 자기와 한 몸이 될 수 있는 계산기를 하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일단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나중에 계속 계산 문제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수업 시간에. 소개해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한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보는 연습. 그러니까 우리가 플러스 하거나 마이너스 하거나 곱하기 하거나 나누기 하거나 가감성제죠. 요게 여러분들 암산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시험장이라는 곳이 상당히 희한한 곳이에요. 시험장이라는 곳이 상당히 희한한 곳인데 365일 동안 364일 알다가 하루 잠깐 실수하는 곳이 시험장이거든요. 예를 들면 6, 7에 얼마죠? 6, 7에 42잖아요. 근데 6, 7에 36이 되는 곳이 시험장이라고. 그리고 한번 사람들이 6, 7에 36이 되는 순간 시험 끝날 때까지 6, 7에 36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곳이 시험장이라고. 그러니까 계산기를 이제 두드리는 연습을 좀 생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계산기를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에서도 쓸 계산기, 오랫동안 나와 한 몸이 될 계산기를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하시고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계산 문제 특강 갖다가 2번 준비를 할 겁니다. 특강.
그러니까 계산문제 특강이란 건 이제 계산 문제만 모아놓고 수업을 진행하겠다는 얘기예요. 계산 문제 모아놓고. 이걸 왜 꼭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시다 보면 수요응급에서 찔끔 계산을 일부 해보고, 시장론에서 일부 찔끔 계산 문제를 해보고, 금융에서 일부, 그 다음에 투자론에서 일부, 감정평가에서 일부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서는 수업 들을 때는 그 계산 문제 이해가 됐었는데, 막상 문제로 출제가 되면요, 이게 어디 있었지조차도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수요응급에 있었나, 투자론에 있었나, 평가론에 있었나 조차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꼭 모아놓고, 한 번에 모아놓고 계산 문제를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요때부터 이제 그 계산 문제 점수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게 이제 제가 언제 할 거냐면 6월 달에 한번 할 거고요. 6월 달에 한번 할 거고 8월 달에 한번 할 거예요. 8월 달에. 그리고 그동안 계산 문제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된 적도 있었거든요. 출제돼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렇게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요. 4개는 능히 맞추셨어요. 4개 맞추는 데는 저 지장이 없다. 근데 오히려 4개만 딱 맞출 생각을 하셔야 되지. 계산 문제는 혹시 7개 나온다고 쳤을 때 7개를 다 맞추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계산 문제 중에서 2문제나 3문제 정도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이 한 4, 5분 정도 걸리는 문제가 들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이 4, 5분. 근데 그 4, 5분도 풀면 다행인데 못 풀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 특히 해마다 한두 개 정도 계산 문제는요. 강의하는 사람들조차도 푸는데 애를 먹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나는 애를 안 먹어요. 나는 애를 안 먹는데 다른 이제 부동산학 개론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저한테 전화가 온다니까. 전화 와서 이 선생님이 17번 이거 어떻게 풀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그때 이제 내가 이거 17번은 좀 어려운 문제인데 하면서 설명해주는 그런 계산 문제들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난 다 풀어. 난 다 푸는데 강의하시는 분들조차도 어려워하는 계산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왁구를 잘못 잡으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너무 큰 욕심을 가지지 마시고요. 한 절반 정도 맞춘다. 그래서 공부하시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계산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기본선에도 어려운 계산 문제가 실려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한다? 무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시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떤 용도로 활용하냐면 대외 홍보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외 홍보용으로. 예를 들면 친구가 야, 너 국민교육에서 공부한다면서 어떤 공부하는데? 그럼 그런 페이지 잘 접어놨다가 이런 거 공부해 하고 이제 대외 홍보용으로 이제 우리가 이만큼 어려운 공부를 한다는 거 거기다가 막 일부러 별표도 쳐놓고 일부러 막 이렇게 푼 흔적도 남겨놓고 못 풀겠지만 그렇게 대외 홍보용으로 활용하시지 여러분들이 직접 그 문제를 푸시는 용도로는 활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만 버리시면요 우리 1년 동안 상당히 재미있게 부동산학 개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예. 제가 약속 드릴 수 있는 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70점 부동산학 개론 70점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약속 점수라고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각이나 결석하지 마시고요. 10월달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수업만 따라와 주시면요 70점 점수를 드립니다. 그럼 70점 점수 드리는 요건 다시 정리합시다. 첫 번째는 이제 지각은 뭐 세모 결석은 절대 안 돼요. 결석. 혹시 그 상황이 안 좋아서 결석을 하시는 분들은요 꼭 동영상으로 이 부분을 보충하셔야 됩니다. 지각 결석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집중력 있게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집중력. 그러니까 제 수업 시간에 잘 자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업을 워낙 재밌게 합니다. 진짜인데? 제가 수업을 엄청 재밌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 궁금한 걸 궁금하게 만들어서 제가 수업을 진행해요. 여러분들, 저게 내가 왜 궁금하지? 막 싶을 정도로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수업을 진행하니까 수업 시간에 주무시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집중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딴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습관적으로. 지금 뭐 마치고 어디 가지? 뭐 애들은 지금 지금 방학 기간이니까 혹시 좀 어린애들이 있는 분들은 어린애들 지금 뭐 하고 있지? 막 이런 카톡 보고 막 그죠? 예,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쨌든 공부를 시작하신 만큼은요. 우리가 신분이 일반인 신분이 아니라 수험생 신분이니까 수험생 신분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은 뭐 해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할 시간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력 있게 수업을 들어주시고요. 집중력 있게. 세 번째는 이 공부를 한번 즐겨보자. 즐기자. 제가 즐겁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한번 이 공부를 한번 즐겨보세요. 그럼 제가 70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한 주에 하루만, 1일만 부동산학 개론 복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 주에 하루만. 그러니까 1차 과목이긴 하고 상당히 중요 과목이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꼭 지금 이렇게 나와서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동차 합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차 합격하려면요. 일주일에 개론을 이틀 공부하셔서는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면.
그래서 일주일에 개론은 하루만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수업 듣고 복습을 오늘 하루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70점 드리겠습니다. 이건 약속 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약속 드렸던 점수가 65점 약속 드렸거든요. 그리고 65점 제가 다 맞게 드렸어요. 작년에 개론이 어렵거든요. 다 맞게 드렸어요. 물어봐요. 작년에 수업 들었던 분들한테. 다 65점 나왔어요. 혹시 작년 65점 안 나온 분들은 65점 안 나왔다고 얘기하면 안 돼? 내가 뭐가 돼? 그렇잖아요. 내가 방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 뒤없는 그런 증거 자료들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알겠죠? 작년에 65점 나오지 않으셨던 분들은 65점 이상으로 점수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을 올해는 70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결국 민법 몇 점만 맞아도 돼요? 50점 맞아도 되거든요. 근데 민법 50점 맞는 게 어려우냐? 민법은 우리가 공부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6과목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과목이 민법이에요. 그 민법은 무조건 50점 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민법생이 강의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민법은 많이 하기 때문에 50점 넘게 나오는 거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진짜 많이 하기 때문에 50점 넘게 나오고. 결혼 제가 몇 점을 약속했어요, 방금? 70점. 70점. 그리고 또 여러분들 대한민국 넘버원 부동산학 결혼 선생님한테 강의를 듣는데 제가 그 정도 공약, 그 정도 약속은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반드시 70점 만들어 드릴 테니까 1차는 어떻게 된 거야? 일단 합격한 거예요. 축하드려요. 박수 한번 칠까? 박수 한번 치십시오. 일단 1차 합격을 축하드리고 집에 가서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하셔야 돼요. 네. 학원 가보니까 1차는 된 것 같다. 1차는 된 것 같으니까 2차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총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2017년 1월입니다. 그죠? 기본서로 수업하는 과정인데 기본서로는 다이아몬드 골로 3번 수업을 진행할 거다. 첫 번째는 이제 기본 이론. 아주 중요한 부분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 3, 4월 달에 가장 자세한 수업, 제 수업 중에서 가장 자세한 수업인 심화이론 수업을 할 거고 5, 6월 달에 이제 1월 마스터하는 응용 과정을 수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6달 동안 수업을 할 거고 초반부에는 특히 4월 달까지는 전부 다 공부 열심히 하지 마시고 수요공급, 투자, 감정평가론 수요공급, 투자, 감정평가론에 무게중심을 두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계산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 한 6개에서 8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지금은 계산 문제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계산기만 준비해놨다가 목표 점수는 한 4개 정도를 목표로 잡는다. 단 제가 계산 문제만 6월달 그리고 8월달에 계산 문제 특강을 할 거니까 그걸 특강을 들으시면 4개 맞추는 지장이 없으시다. 그 다음에 제가 올해 드릴 수 있는 약속 점수, 공약할 수 있는 목표 점수는 70점이고요. 지각 결석하지 마시고 집중 있게 수업 들어주시고 재미있게 수업을 들어주시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부동산 학교는 복습을 해주신다면 능히 70점 맞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이제 첫 시간이다 보니까 너무 열정적으로 공부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필기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 필기 부분은 과목 교수님들이 다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이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얘기해 주실 건데 부동산학 개론에만 국한이 됩니다. 일로 와볼까요? 네. 부동산학 개론에만 국한이 되는데 이제 3, 4월달 요 심화이론 수업 시간에 제가 책에다가 요 형광펜 처리를 좀 해드릴게요. 형광펜 처리. 그리고 별표도 좀 쳐드리겠습니다. 별표. 올해는 별표를 몇 개 쳐드릴 거냐면 2개까지 쳐드릴 겁니다. 별표 1개는 중요. 별표 2개는 시험에 나옴. 이렇게 해가지고 별표 2개까지만 쳐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4개까지 쳐드렸어요. 4개까지, 1개, 2개, 3개, 4개까지 쳐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별로 안 좋더라고. 별표가 너무 많으니까, 별표 1, 2개는 꿈쩍도 안 해. 자다가 깨지도 않아. 1, 2개는. 3개쯤 해줘야, 3개? 하면서 이제 깨기 시작하지, 깨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별을 좀 소중하게 다루어 보자는 측면에서 별 1개 또는 2개 정도까지만 별표를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3, 4월 달에 교재에다가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교재를 갖다가 새 교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응용을 잘해야 합격을 한다. 예. 결국 문제를 잘 풀어야 합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제가 수업 말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일단 우리 기본서 안에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잠깐 한번 볼까요? 구경 좀 한번 봅시다. 기본서 안에 기본서 동영상 수업 들으시는 분들도 기본서를 펴시면 됩니다. 기본서 26쪽 한번 펴보세요. 자, 기본서 26쪽 펴셨나요? 예. 26쪽 펴시면 무슨 문제가 나와요? 길잡이 문제에서 1번 있고 2번 있고 있죠, 그죠? 예, 1번 있고 2번 있고. 그리고 책을 조금 더 넘겨볼까요? 책을 좀 더 넘겨보시면 교재 페이지
58쪽. 자, 58쪽을 한번 보십시다. 58쪽 가시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기출 예상 문제. 뭐 기출 예상 문제라고 돼 있는데 거의 다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인데 또 출제가 될 것 같은 예상 문제 그런 얘기예요. 다 기출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 문제 패턴은 딱 두 개예요. 교재 중간중간에 있는 무슨 문제랑 길잡이 문제랑 중간중간에 있는 길잡이 문제랑 그리고 제일 그 파트 한 파트가 끝나고 나서 나오는 기출 예상 문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이 두 개 파트로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말미에 한 번 더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혹시 까먹으신 분들은 말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 이 문제들 갖다가 지금 1월달이지 않습니까, 그죠? 1월달인데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문제풀이를 접근하는 사람이 돼요. 오, 흥분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언제 가서 하냐면 7월달 가서 한다고. 7월달 가서 문제풀이 하는데 우리는 벌써 1월달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하게 된다는 거지. 빨리 문제풀이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근데 문제가 제가 지금부터 문제의 형태는 두 가지라 그랬어요. 길잡이 문제, 중간중간에 있는 길잡이 문제가 있고 기출 문제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1월달부터 당장 풀어보라 그랬어요. 풀어봐라. 수업을 듣고 집에 가서 풀어보는 거지. 풀리겠어, 안 풀리겠어? 안 풀려. 풀리면 참 좋은데 안 풀려. 그럼 뭐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풀지 마시고 풀 수 없다니까? 풀리면 다행인데 안 풀려. 처음부터 포기하세요. 안 풀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선배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거친 결과 여러분들 선배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다 거쳤거든요. 임상실험 거치는 결과 안 풀리는 걸로 판명이 났어요. 안 풀리는 걸로. 그러면 안 풀려. 그럼 처음부터 포기하시고 풀지 마시고 문제를 뭐냐면 확인하시는 거예요. 확인이라 하면 그냥 눈으로 문제를 읽는 거예요. 어떤 순서를 읽냐면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지문 몇 개? 5개? 오지 된다니까. 세 번째 바로 뭘 보냐면 정답을 보는 거예요. 바로 뭘 보냐면 해설을 보는 거예요. 4종 세트입니다. 4종 세트. 문제 읽고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겠지. 지문 5개 읽는 거지. 틀린 건 뭔지 모르겠어. 괜찮아요. 정답 보고 4번이 그래서 틀렸다고 하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거지. 요 과정을 거치면 제가 그 11월달 입문 과정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국어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에는 귀납법, 연역법 둘 다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는 방법 중에는요. 이러이러하니까 결론은 이거다.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건데 왜 이건지를 뒤늦게 확인해 가는 과정입니다. 결론을 먼저 내놓고 왜 이건데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이론 수업을 몇 번 한다 그랬냐면 3번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지금 1월달, 2월달에 알든 모르든 일단 문제를 보고 정답 해설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3, 4월달에 이와 같은 수업을 해야 안 해요? 하겠지. 이거 이체가지고 똑같이 수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제가 문제를 확인해 주신 분들은요. 제가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요. 별표 치세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그래. 별표 칠 수밖에 없지, 이거. 이 중요했었다. 그리고 제가 요게 시험에 나올 때는 요렇게 바뀌어서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그렇지. 밖에서 나오더라. 이거는 시험만 치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뭐라 그래? 나도 봤다. 나도 시험만 치면 나오는 거 봤다. 확인했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별표를 기계적으로 치는 사람이 있고요. 중요합니다 했을 때 별표를 기계적으로 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고 별표를 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바꿔서 나오는지를 알고 수업을 듣는 사람과 그냥 수동적으로 수업을 듣는 사람 사이는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 듣고 제가 취업지 만들어준다 그랬잖아요. 제 말 듣고 문제가 안 풀려도 좋으니까 풀려고 처음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 정답, 해설, 문제, 지문, 정답, 해설. 지문 5개 다 읽어야 돼. 정답만 보라는 얘기가 아니야. 지문 5개를 다 읽고 정답을 보고 해설을 보고 이렇게 해서 이 과정으로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책 다시 읽는 거 책은 나중에 읽어요. 나중에. 알겠죠? 책은 뭐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우리 뭐 건한 10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나중에 지겹다 이거. 10개월 남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제풀이에 좀 무게중심을 두시고 문제가 풀린다 그랬어요? 안 풀린다 그랬어요? 안 풀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지 마시고 문제 정답 해설, 문제 정답 해설 이런 식으로 반복해 주시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이론 수업을 들으면서 요 이론이 어떻게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응용력이 길러집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이론 수업만 쭉쭉 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7월 달에 문제풀이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깜짝 놀랍니다. 깜짝. 왜?
들을 때는 내가 다 이해했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하나도 안 풀리는 겁니다. 그때 뒤늦게 벌써 집에다가는 1차에 합격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집에 가서 그 얘기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긴 한다고 했는데 1차 점수가 30점, 40점밖에 안 나오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카페 들어가시면 그 입문과정 2017년도 대비 입문과정 오리엔테이션이 있거든요. 거기 다 보셔도 좋지만 1강이 있어요. 1강. 1강이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전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1시간 20분 동안 강의한 게 있습니다. 카페에. 그 강의를 한번 보고 오세요. 알겠죠? 제 카페는 그 회원 가입하면 자동으로 등록되거든요. 들어가서 입문 강의 1강, 2017년 대비 입문 강의 1강을 보시면 1시간 20분짜리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다. 공인중개사 공부 시험의 특성은 어떠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 강의를 한번 보고 다음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책을 완전히 덮으셨다가 표지 포함해서 1장, 2장, 석 장, 넉 장, 5장, 6장을 넘겨보세요. 표지 포함해서 6장. 6장 넘겼습니까? 예. 넘기시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목차가 나올 겁니다. 목차 찾으셨어요? 예. 목차 보니까 1편부터 나올 건데요. 1편이 부동산학 총론이라고 돼 있나요? 예. 총론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3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3문제라고 적어두세요. 총론은 3문제. 3문항 정도 출제가 됩니다. 거의 3문항 나와요, 여기는. 근데 뭐, 난이도가 다 낮습니다, 이 파트는. 한 장 넘겨볼까요? 넘겨보시면 제2편, 부동산 경제론 나옵니까? 예. 경제론 5문제라고 적어두시고요. 경제론 앞에다가 별표 하나만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론 별표. 때렸습니까? 경제론 별표 때린 이유가 1장 제목이 뭐죠? 부동산 수요공급 이론 돼 있죠. 2장 제목은 뭐죠? 부동산 경기변동 이론 돼 있는데 누구 때문에 별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1장에 부동산 수요공급 이론에다가 별을 하나 더 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론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수요공급 이론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4월달까지는 이거 하시면 돼요. 예. 제3편으로 갑니다. 제3편에 부동산 시장론이 나오는데 5문제 나옵니다. 5문제.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5개 나옵니다. 됐어요. 그래서 넘기겠습니다. 넘기시면 제4편에 부동산 정책하고 나옵니까? 정책도 5개. 5개 나오는데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됐습니다. 제5편 부동산 투자론 나옵니까? 투자론은 5개에서 8개까지. 5개 물결 표시 8개까지. 그리고 별표를 투자론은 2개를 때려두시기 바랍니다. 2개. 제가 혹시 이제 수업이 쭉쭉 진행되다가 다음 주에는 그 유명한 부동산 투자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 주는 긴장하고 수업을 오시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파트입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부동산학개론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투자론을 잘하고 부동산학개론에서 고득점 못하시는 분을 보지 못했어요. 저는 단 한 명도. 반대로 투자론을 못하는데 우리 부동산학개론에서 점수가 팍팍 나고 이런 분들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부동산학개론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투자론입니다. 4월달까지는 별다른 얘기 없으면 투자론 공부하세요. 아까 수요공급하고 투자론. 오른쪽에 6편 금융론 갑니다. 금융론도 5개. 5개가 출제되는데 됐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7편 부동산 개발 관리 마케팅론 나옵니까? 이것도 5개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요약집으로 공부합시다. 요약집 나오면 기본서로 공부하는 건 난 반댈세. 이게 뭐 중요하지 나는 이 파트를 빼고 싶어요. 책에서 뺐다가 나중에 기본서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찢어버릴까요 그냥? 찢어버리면 책이 좀 이상하게 되니까 이거는 일단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8편 가시니까 부동산 감정평가론 나옵니까? 일단 별표 2개 때려놓고요. 2개 때려놓고 얘는 6문제에서 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6문제에서 8문제. 6문제에서 8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재작년에 8개, 작년에 6개 나왔습니다. 올해는 그 가운데 7개 정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파트인데 감정평가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표를 2개 쳐드린 파트가 3개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경제론, 수요공급. 맞나요? 예. 두 번째는 투자론, 세 번째는 감정평가론. 요 3개 파트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파트들은 오히려 제가 미리 말씀드렸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할까봐 겁나는 파트예요. 요 3개 파트 위주로 공부를 하자. 오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용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제1편 부동산학 총론으로 가도록 할게요. 교재 페이지를
20쪽으로 가시니까 부동산학의 체계하고 나옵니까? 예. 부동산학의 체계가 나오는데, 요거는 3월달 가서 합시다. 지금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냥 넘어가기는 조금 그래. 그냥 넘어가기는 조금 그러니까. 제 1절로 가시니까 부동산학의 체계 해서 1번, 부동산학의 의, 가로 1번에 부동산학의 정이 나옵니까? 여기 동그라미 1번에 보시니까 부동산학은 부동산활동의 능률화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김영진 교수라고 나오죠. 거기 동그라미 1번에다가 별표 하나 때려두시고요. 오른쪽 2번에 가시죠. 2번. 2번에 가시니까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란 말이 나올 겁니다. 2번 큰 제목. 동그라미 2번 말고. 하단부에 2번 부동산학의 성격 있습니까? 거기도 별표 하나. 2번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2번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별표 하나 때렸습니까? 예. 한 장을, 아니죠. 2장을 넘기시죠. 2장을 넘기시면 24쪽에 4번.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24쪽에 4번.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찾았습니까? 별표까지는 아니고 체크 표시 하나만 딱 하세요. 체크 표시.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에다가 체크 표시만 갖다 몇 개 하세요. 체크 표시 하셨나요? 예. 됐어요. 고생하셨어요. 제가 넘깁니다. 교재 페이지 33쪽. 이제 본격적인 수업은 여기부터입니다. 33쪽. 33쪽에 가시니까 챕터 2.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나옵니까? 예.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제 그전에는 간혹 한 번씩 건드려주는 파트고요. 여기서는 시험 반드시 나오는 파트입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34쪽. 34쪽 제1절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파트가 나올 거예요. 찾으셨나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우리 시험을 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칠판 보시고 개념 정리 이렇게 합니다. 출발합니다. 자, 칠판 보시죠. 34쪽. 자, 제가 제목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잡겠습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럼 일단 저랑 그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칠판 한번 보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 자, 우리 부동산 하면 떠오르는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부동산 하면 떠오르는 그림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그림. 이 그림이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부동산 했을 때 떠오르는 그림일 겁니다. 그럼 부동산은요, 토지 위에 어쨌든 건물을 짓고 이런 짓을 해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학은 건축학 또는 토목학과 관련이 있는 학문입니다.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 근데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부동산학에서 가정하고 있는 기본 가정이니까 토달지 마세요. 부동산 소유자의 목적은 부의 극대화, 수익의 극대화에 두고 있습니다. 토지에 건물 짓는 이유는 부동산학에서는 뭐를 벌기 위해? 돈 벌기 위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다.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부동산학은 경제학, 경영학과도 관계가 있다 없다? 있겠다. 그러니까 돈 벌어야 되고 경영 매니지먼트를 잘해야 되겠죠. 그러면 수익을 얻는 게 목표라면 건물을 이만큼 짓지 말고 더 높게 짓는다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왜 이거밖에 못 지었느냐? 용적률 때문에 그래. 용적률. 자, 따라해 보실래요? 용적률. 용적률은 저기 공법 시간에 건축법 시간에 배우시는 내용인데 우리 부동산 모든 건축물은요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규정에 맞게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은 원튼 원하지 않든 정부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공법이라 그래요. 공법. 공법. 두 번째, 자, 부동산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 이 갑이 갑자기 급하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 가서 돈 빌립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럼 은행에 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빌려주겠지. 근데 그냥 빌려줘. 그냥 빌려주진 않아요. 그냥 빌려주진 않지. 이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줍니다. 이때 얘와 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맺어지는 법률관계가 저당권이라는 거예요. 저당권.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사법이라고 해요. 사법. 그러니까 공법은 자 따라해 보실래요? 수직. 사법은 따라해 보세요. 수평. 수직적 법률관계냐 수평적 법률관계냐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인과 사인. 좀 어렵나요? 개인과 개인. 개인과 개인 간의 수평적 법률관계를 사법이라고 하고요. 개인과 국가 간의 수직적 법률관계를 공법이라고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우리 형법 같은 거, 헌법 같은 거, 행정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겠어요? 공법이죠.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근데 민법 같은 거, 상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 같아요? 사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가 사법이고요. 개인과 국가 간의 법률관계는 공법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 위에 건물 지어야 되니까 건축 토목학과 관련이 있다. 요거는 기술적 측면에서 관련이 있다. 그래요.
경제 경영학과 관련이 있다. 요거는 경제적 측면에서 관련이 있다. 그래요. 공법, 사법과도 관련이 있는데 요거는 법률적 측면에서 관련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학은요, 카테고리를 3개 만들 수 있습니다. 건축, 토목학, 공학, 지질학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술적 측면의 학문들. 경제, 경영, 회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경제적 측면의 학문들. 공법, 사법, 행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법률적 측면의 학문들. 그래서 부동산학의 3대 카테고리가 법경기라 그래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부동산학은 요 3개를 짬뽕시켜서 만든 학문이다라고 해서 복합 개념의 학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이 복합 개념의 학문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볼 때도 복합 개념으로 다루자. 여기 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됩니다. 그럼 칠판을 보세요. 제가 앞으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면 여러분들은 3가지 측면이 떠올라야 됩니다. 하나는 법률적 측면, 또 하나는 경제적 측면, 또 하나는 기술적 측면. 기술적 측면을 참고로 물리적 측면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걸 3대 측면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2대 측면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3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법경기고요. 2대 측면으로 표현을 하면 법과 경제를 묶어서 무형이라고 하고요. 기술적 측면은 유형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자, 설명을 듣습니다. 형체가 없으면 뭐고요? 무형이고, 형체가 있으면? 그러면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은 무형이고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들은 유형이에요. 법률과 경제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할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무형적 측면이라고 하고, 기술의 발달, 충분히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이거는 유형적 측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밑에 법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과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에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런 거 있습니다. 벌써 11월 달에 입문과정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지금 실력이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가만히 있어. 예. 이분들이 지금 실력이 상당히 벌써 시험 치면 한 50분쯤 나올 만큼의 실력이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 2월달 오늘 저 처음 보시는 분들, 수업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벌써 11월달, 작년 11월달, 12월달 입문과정이 진행이 됐다고. 입문과정 수업을 진행했는데 이분들이 벌써 보니까 실력이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가만히 있으라니까. 예.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처음 오시는 분들도 이분들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많이 안 나오셨네. 자,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에는요,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요걸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일단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은 협의 부동산과 광의 부동산이 있는데, 협의는 좁은 의미를 말하고요. 좁은 협자예요. 네. 광의는 넓은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협의 부동산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고, 이거는 민법 99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입니다. 어제 민법 배워주셨죠? 예. 그 민법 책 받으시면서 주문도 받으셨나요? 주문집? 네. 흰색 주문집? 거기 그 민법 조문집이거든요, 그게. 흰색 조문집,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라고. 99조를 찾아가 보세요. 오늘 숙제. 99조를 찾아가시면 민법 99조가 1항과 2항, 두 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민법 99조 1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딱 못을 박았어요. 민법에서는 뭐만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만 부동산. 민법 99조 2항에서는요, 요거 1항 외에는 다 동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민법은 딱 이분법이야. 토지와 그 정착물은 뭐고? 부동산이고. 나머지는 다 동산. 근데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 맞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이것만 부동산을 보기에는, 우리 부동산 학에서 보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좁다 하여 얘를 협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점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민법쌤한테 가서는 협의 부동산 하면 안 돼요. 민법쌤 어떤 분이냐면요, 토지와 그 정착물만 부동산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분한테 가서 이걸 협의 부동산 이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분한테는 그걸 그냥 부동산이라고 하고, 왜냐면 민법에서는 토지와 그 정착물 부동산을 보니까. 그분한테 가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알겠죠? 그분 그렇게 살게 내버려둬요. 토지와 그 정착물은 그냥 그분은 부동산이고,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토지와 그 정착물만, 민법에서 보는 부동산은 그 범위가 너무 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협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럼 좀 넓게 보려면요, 협의 부동산을 받고, 그러니까 뭐를 받고? 토지와 그 정착물을 받고, 여기다가 중부동산, 의제부동산이라는 게 더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받고예요. 뭐요? 저는 여러분들이 받고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받고를 좀 잘 받고 알았어요? 자, 저 보세요. 토지와 그 정착물은 협의인가요?
예. 그 다음에, 일단 맞는데 왜? 예. 토지와 거정청물은 협의인가요? 예. 준부동산은 광의인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자, 봐서 보세요. 토지와 거정청물은 협의 맞죠? 준부동산은 광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토지와 거정청물 받고 준부동산을 합쳐서 광의라고 하는 거예요. 광의는 뭐를 받고 시작해요? 협의를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협의를 받고. 그러니까 뭐를 받고? 토지와 거정청물을 받고. 그럼 토지와 거정청물은 협의인가 광의인가? 둘 다예요. 토지와 거정청물은 협의도 있고 광의도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토지와 거정청물로는 협의와 광의를 구분할 수가 없구나. 뭘로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럼 저랑 지금부터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은요. 첫 번째,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원래 부동산 아니었는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들이에요.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임목. 선생님 다 외워야 되겠네. 네, 다 외워야 됩니다. 어업권, 임목.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판 보세요. 자, 일단 제가 이 말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공시방법이요. 자, 동사는 공시방법이 점유입니다. 점유. 동사는 공시방법 뭐라고요? 점유. 눈을 좀 더 크게 뜨세요.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떠봐, 이렇게. 됐어요? 예, 크게 뜨세요. 결혼 시간에는 수업이 워낙 재밌기 때문에 잘 안 자요. 좀 크게 뜨세요. 습관. 나쁜 습관이야. 두 번째.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등기 또는 등록입니다. 알겠죠? 동사는 공시방법이 뭐고? 점유. 부동산은 공시방법이 등기 등록. 그러니까 부동산이 등기 등록해버리고요. 동사는 점유로 공시해버리고 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와 거정청물이 아니에요. 민법상 얘기하는 부동산이 아니란 얘기지? 근데 그러면 민법에서는 그걸 다 뭐라 그랬어? 동산이라고 그랬어. 토지와 거정청물 아니면. 동산이 돼야 되는데 마치 지가 부동산인 것처럼 공시방법을 점유로 하지 않고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하는 것들을 우리는 부동산이 아니지만 공시방법이 부동산과 똑같기 때문에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 해서 얘들을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준부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토지와 거정청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시방법이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하는 것들. 얘들은 부동산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 준하여 취급한다는 말을 유식한 말로 부동산으로 의지해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를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은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어요. 뭐요? 그리고 감정평가의 대상물이 되기도 합니다. 뭐요? 자, 절 보세요. 절 보시고. 여기 저당권. 전당포 가서 롤렉스 시계 아세요? 전당포 가서 롤렉스 시계 맡기고 돈 빌리는 건 저당 잡힌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질 잡힌다 그래야 돼요. 동사는 질권 설정이 가능하지 저당권 설정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저당권은 누구의 특권이냐면 부동산의 특권이에요. 알겠어요? 누구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부동산만. 동사는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임목 이런 애들은요.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공시방법이 부동산과 똑같이 등기 등록이라 그랬잖아요. 얘들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누가 물어요. 자동차는 토지와 거정청물이 아닌데, 즉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이 아닌데 저당권 설정이 왜 됩니까? 라고 물으면 뭐 때문에 된다? 준부동산이라서 그렇다. 그럼 준부동산으로 저당권 설정이 되려면 꼭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부나 등록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지만 부동산 저당권, 부동산처럼 준하에 취급하기 때문에 저당권의 목적을 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감정평가. 여러분들 저기 공매로 경매 공매 아시죠? 공매로 자동차가 넘어와요. 공매로 자동차가 물건이 하나 떴어요. 그러면 부동산 감정평가사가 자동차를 감정평가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확실히 11월 달에 수업 상당한 실력이 올라 있습니다, 지금. 11월 달 수업 들으시던 분들 상당한 실력으로 했다고. 부동산 감정평가사가 자동차는 동산인데 이걸 감정평가하냐고 안 하냐고 해요. 무슨 법으로 하냐면 그렇지. 거래 사례 비율법으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요. 원가법으로 감정평가를 합니다. 누가? 부동산 감정평가사가. 왜 부동산 감정평가사가 이런 애들을 평가하는데요? 부동산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중부동산이라서 그렇습니다. 얘들은 부동산처럼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네. 감정평가의 대상이 됩니까? 네. 종류는 몇 종? 3종. 자, 첫 번째 따라서 기계. 두 번째 따라서 재단.
재단이 뭔지는 가볍게 소개해 드릴게요. 재단은 세트로 이해하시면 제일 좋아요. 세트. 우리말로 굳이 해석을 한다면 집합물 정도. 집합물. 자, 보세요. 공장에 가면 공장 땅 있습니까? 공장 부지라고 하거든요. 그 위에 공장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지게차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주차장 용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각종 기계, 설비, 공구도 있잖아요. 하나로 묶어요. 이걸 전부 다. 그래서 공장 재단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광산에 가면 광구, 광산 설비, 광산 기계들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합쳐서 광업 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나중에 배우면 돼요. 나중에. 일단 재단들. 그다음 나머지는 어업권 임목은 기타 하시면 돼요. 뭐요? 기타. 그래서 중부동산 3종은요. 따라하세요. 기계재단 기타. 기계재단 기타로 암기하시고 난 다음에 자동차 건설기기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강업재단 어업권 임목이 중부동산이라는 걸 모르는 경우의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계재단 기타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살짝 이거 지울게요. 자, 저를 보고 대답하세요. 협의 광의 같으면 법 경기 중에서 무슨 측면? 법률적 측면. 맞아요? 협의 광의 둘 다 뭐를 박아놓고 토지와 그 정체물은 붙박이에 놓고 뭘로 구분하는 거야? 중부동산. 중부동산 없으면 협의. 중부동산 있으면 광의. 그럼 절 보고 대답하세요. 토지와 그 정체물은 협의에 속해요? 광의에 속해요? 둘 다 속하는 겁니다. 둘 다에 속하지. 둘 다 속하고 중부동산은 협의에 속한다? OX. 그건 X. 중부동산은 어디만 속한다? 광의만 속한다. 그러면 협광의를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은 뭔데? 중부동산인데 중부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공시 방법을 뭘로 해야 돼? 등기 등록. 그럼 얘들은 부동산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거지. 준하여 취급한다는 것은 뭐 할 수 있고? 저당권을 정할 수 있고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고 종류는 3종 뭐요? 기계, 재단, 기타. 제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얘기해줘요. 어업권 임목은 기타,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재단, 자동차 건설기기 항공기 선박은 기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한 달 뒤에 거의 2달 뒤가 될 건데요. 거의 2달 뒤쯤 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감정평가는 봐서. 그때 얘들은 감정평가 방법이 좀 다른데 자동차는 거래사례비기법을 쓰고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원가법을 쓰는데 그 이유는 하면서 얘기를 할 거라고. 그때 여러분들이 중부동산도 감정평가 하지 라는 생각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리한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부동산 감정평가 하지 그 생각만 해주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때 와서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이 아무리 없었던 것처럼 아니 지금 부동산 감정평가인데 왜 얘들은 부동산도 아닌데 왜 얘들을 감정평가하는데 그러지만 말아주셨으면 해요. 큰 욕심 없어요 저요. 그러니까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도 부동산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요? 중부동산이니까. 중부동산은 협의에 속해요? 광의에 속해요? 광의에만 속해요. 토지와 그 정체물은? 둘 다 있고요. 예, 경제적 측면으로 갑니다. 자, 따라서요.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잠깐요. 생산요소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생산재라고 부르기도 해요. 생산재. 아, 좋아요. 생산재. 생산요소를 생산재. 그래야지 소비재랑 대꾸가 되는 거야. 생산재, 소비재. 시험 나올 때는 생산재로 나온 적도 있고 생산요소로 나온 적도 있고 같은 말이니까 기억을 하세요. 알겠죠? 예. 지금부터 요 5개를 다 암기를 할 거예요. 7번 보시죠. 보세요. 눈 크게 뜨고 7번 보세요. 눈 크게 뜨고. 자, 경제활동하는 곳. 경제활동하는 곳이 어디죠?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시장이요 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시장이요. 시장에 가면 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지금 이 시간부터는 시장에 가면 누가 있어요? 그러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시장에 가면 누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저씨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막 그랬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2달 만에, 진짜 불과 2달 만에 시장에 가면 누가 있어요? 그러면 수요 공급자가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전이에요. 우린 자꾸 이렇게 앞으로 10월달까지 진화하고 발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꾸 진화하고 발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10개월 되면 여러분들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자, 수요자들이 공급자들에게 뭘 주냐면요. 돈 줘요. 머니 줘요. 공급자들은 수요자들에게 뭘 제공하냐면 상품을 제공해요. 공급자들은 수요자들에게 상품을 제공하고요. 수요자들은 공급자에게 머니를 줍니다. 돈 주고 상품을 제공하고 이게 왔다 갔다 교환되는 곳이 시장입니다. 근데 돈이 시장 나올 때는 돈 이렇게 안 나온다는 점 측면을 아셔야 돼요. 돈은요. 항상 내 돈과 남의 돈으로 구분을 해요. 이 회계학에서 구분하는데 회계학에서 내 돈을 뭐라 그러냐면 자본이라 그래요. 자본. 내 돈을 뭐라고 한다고? 자본. 그리고 남의 돈은 부채라 그래. 부채. 아시겠어요? 다시. 내 돈을 뭐라고 한다고? 자본. 남의 돈은? 부채. 합쳐서 이걸 자산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자산 규모가 큰 회사는 무조건 좋은 회사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자산 규모가 큰데 부채가 많아서 자산 규모가 큰 회사는 부실기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항상 자산 안에 자본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인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지. 자본은 누구 거? 내 거. 부채는 남의 거. 합쳐서 자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돈이 치면 나올 때는 돈 이렇게 안 나오고 내 거, 자본, 남의 거, 부채, 합쳐서 자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두 번째, 공급자들이 수요자들이 제공하는 것이 상품 아닙니까? 그죠? 근데 상품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특히 이 과정을 거쳐요. 생산 요소 투입되고 소비재로 소비하다가 상품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인 3단계 거쳐요. 자, 근데 생산 요소란 단어, 제가 아까 생산재라고도 표현했었잖아요. 예, 잠깐만요. 생산 요소를 제가 생산재라고도 해드렸습니다. 생산재. 근데 생산 요소를 우리 언제 배우냐면요. 이게 아마 초등학교 때 배울 거예요. 초등학교, 늦어도 중학교 때면 배웁니다. 뭐라고 배우냐면 생산의 3요소 이렇게 배웁니다. 생산의 3요소. 생산의 3요소는 뭐 있냐면 토지, 노동, 자본이 있다 이렇게 배웁니다. 진짜 배우는데. 토지, 노동, 자본. 생산의 4요소에는 뭐가 있냐면 토지, 노동, 자본에다가 경영 추구한다 이렇게 배웁니다. 진짜 배웁니다, 여러분들. 진짜 배워요,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그럼 생산 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 있는데 다른 건 됐고 부동산 하겠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 토지지 뭐. 그럼 토지는 대표적인 생산재예요. 생산 요소라고. 알겠죠? 그럼 소비재는 뭐냐면 주택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생산재와 소비재의 관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드려요. 생산재와 소비재의 관계는요. 밀가루하고 빵의 관계예요. 밀가루하고 빵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종 소비하는 것을 소비재라고 하고요. 이 소비재를 소비하기 위해서 투입돼야 되는 게 생산재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배고플 때는 뭐 먹어요? 빵 먹죠. 근데 빵을 먹으려면 밀가루라는 생산 요소가 투입이 돼야 되는 거 맞습니까? 다 그대로 옮길게요. 잠자고 거주하고 생활하는 곳은 토지입니까? 주택입니까? 주택입니다. 주택입니다. 토지에서 잠을 자도 되긴 해요. 근데 입이 돌아가요. 입이.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돌아간다니까? 그러니까 통상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에서 잠을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하는 것은 주택이라는 거지. 근데 주택을 소비하려면 토지라는 생산재가 투입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다가 한 2년 살았어요. 2년 살았다는 말은 2년 동안 이 주택을 소비했다는 얘기지? 그러다가 좀 더 큰 평형대로 이사 가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주택을 버리고 아니면 시장 내놓고? 시장 내놓으면 거래 대상이 되는 뭐가 되는 거지? 상품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상품이라는 놈이 시장에 나올 때는 뭐 투입되고? 생산 요소가 투입되고 소비재로 소비하다가 상품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업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지어서 판매하는 업자들 있잖아요. 그죠? 업자들은 요 과정이 없어요. 뭐 투입되고 생산재 투입되고 요게 바로 상품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생산재 투입되고 뭐 하다가 소비재로 소비하다가 상품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뭔지 알겠죠? 근데 우리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저기 등산 갔어요? 아니면 관광지에 놀러 갔어요? 그럴 때는 토지 자체를 소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일반적으로 뭐가 맞지만 생산재가 맞지만 토지가 소비재가 되는 경우 있다 없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가 무조건 생산재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생산재지만 토지 자체가 소비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토지 그 자체를 소비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게 관광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혹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토지는 생산재지만 소비재가 될 수는 절대로 결코 네버 없다. OX. 그러면 X가 되는 거죠. 토지는 일반적으로 생산재가 맞지만 소비재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이걸 싹 지워버릴게요, 제가. 필기 못했는데 지워서 아쉬워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요거만 알면 돼요. 자, 갑니다. 경제활동하는 곳이 어디죠? 시장 가면 누가 있어요? 수요자들이 공급자들에게 돈 줍니까? 돈 중에 내 돈을. 여기는 없지만 남의 돈은. 합치면. 공급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제공합니까? 상품을 제공하려면 뭐가 투입되고, 그 다음 뭐 하다가 상품으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토지는 일반적으로 뭔데? 소비재 되는 경우도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기술적 측면은 물리적 측면 하기도 하고 유형적 측면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랬어요. 유형은,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예, 그렇죠. 눈이죠. 안 그랬는데 알아요. 11달에 수업 들으시는 분이 지금 실력 상당히 올라와 있어요. 쓸데없는 걸 정확하게. 그러지도 않았는데. 예.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이 무형이고요. 확인이 되는 것들이 유형입니다. 대단하시고 안 그렸는데 알아. 그리고 있는데 알아. 자, 유형. 그 유형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들을 유형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은 무형인데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들은 유형이라 그래요. 그 예를 참 쉬워요. 자, 보세요. 눈으로 위치 좋다 나쁘다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눈으로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눈으로만 위치가 좋다 나쁘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3층짜리다, 5층짜리다 하는 공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자연 환경이 어떻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예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협의 강의가 뜨면 법경기 중에 법인가요? 네. 자산, 자본, 부채,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이런 게 뜨면 경인가요? 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런 게 뜨면 기술적 측면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은 듣고 계세요? 네.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부동산은 자산, 자본, 자연 이렇게 나와요. OX. 지금 X라고 잘 하는데 나중에 자연 나오면 엄청 자연스럽다. 자산, 자본, 자연스럽다. 지금 안 자연스럽지? 아주 엄청 자연스러워요. 자연, 소비재, 상품. 그러면 중간에 하나 골라내야 되는 겁니다. 작년에 이 문제가 나왔어요. 작년에 무슨 문제가 나냐면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하고 여기 두 개 내고 나머지를 섞은 거지. 이걸 갖다가. 이해하셨어요? 이거 갖다가 다 암기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암기하지 마. 지금 당장 암기하세요. 저 보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몇 대 측면? 3대 측면. 3대 측면 뭐예요? 법경기. 법경기 중에서 법률적 측면은 뭐 있어요? 협의, 강의가 있는데 협의와 강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토지와 거정책물이에요? 준부동산이에요? 토지와 거정책물은 협의와 강의야? 둘 다 넣어놓고 준부동산 가지고 구분하는 거야. 없으면 협의, 있으면 강의. 그러면 제가 문제 낼 테니까 OX로 대답하세요. 토지와 거정책물은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 OX. 토지와 거정책물.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다다자부터. 토지와 거정책물은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 OX. 오지. 토지와 거정책물은 광의 부동산 속하지. 토지와 거정책물은 뭔데? 협인데. 마음은 알아요. 내가 여러분들 마음은 알아요. 토지와 거정책물은 협인데 협의는 어디에 속해요? 광의에 속해요. 그럼 토지와 거정책물은 광의 부동산에 속해 안 속해요? 광의에 속하고 뭘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문제 또 낼게요. 준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이건 X지. 하지만 토지와 거정책물은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 이건 O지. 토지와 거정책물은 협의도 있고 광의도 있으니까. 경제적 측면 돈 나옵니다. 내 거. 자본. 자만하지 말고 내 거. 자본 남의 거. 합쳐서. 공급자들은 상품 제공할 건데 이게 뭐 투입되고 생산재 투입되고 뭐 하다가 소비재 하다가 그 다음에 3% 나오는 거고 토지는 일반적으로 뭐지만 생산재가 맞지만 소비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기술적 측면은 암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돼요. 자연, 환경, 위치, 공간 이런 것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들 맞아요? 이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빠르게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이걸 지금 외웠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서 공부하지 말고. 집에서 공부 안 할 거잖아. 이걸 관상이 집에 가서 공부 안 할 관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합시다. 복합 개념은 3대 측면 법경기가 나와요. 법과 경제 묶어서 무형, 기술은 유형인데요. 법은 협의 강의를 얘기하는데요. 토지와 거정책물은 둘 다 있고요. 준부동산 가지고 구분하는 거예요. 경제적 측면은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다 외우셔야 되고요. 기술적 측면은 자연, 공간, 위치, 환경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이번에는 복합부동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복합부동산. 자, 따라해보세요. 복합부동산. 요거는 제가 앞으로 계속 쓰는 말입니다. 복합부동산이요. 오히려 중요하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더 중요한데 실제로 빈도, 쓰이는 횟수는 복합부동산이 훨씬 많습니다. 앞으로 저는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요. 복합부동산이 뭔지 얘기 안 하고 복합부동산이라고 얘기할 거니까 지금 복합부동산 이해 끝내시기 바랍니다. 시험 보세요. 우리 법은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그런데요. 우리 법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룹니다. 토지와 건물을.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나요? 네. 네, 따로따로 있어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따로따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 법은요. 토지와 건물이 보통 한 소유자에게 속해 있다가 경매라든지 또는 다른 기타 사유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네.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중개업 하시다가 우리가 경매 입찰 대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입찰 대리해 주세요 했을 때, 입찰 대리 갔을 때, 보면, 어떤 경매 물건이 돈이 되냐면, 유치권 막 걸려있고, 공사 대금 지급 안 돼 있고,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막 다르고, 그런 게 나중에 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경매, 낙찰될 때, 110%, 108% 이렇게도 많아요. 가격이. 경매를 뜨는 이유가 없어지는 물건도 많아요. 누구나 다 달려드는 물건들은 돈이 안 되지.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다르고 유치권 걸려있고 저당권 14개 있고
그런 게 돈이 되지. 뭐 그건 나중에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우리 법은요, 토지와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룹니다. 근데 외국에 가면 원래 토지와 건물은 하나예요. 일체라고.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토지와 건물이 이렇게 다른 소유자에게 속해, 그 토지는 스미스가 가지고 있고요, 건물은 브라운이 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가 없다고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를 따로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알겠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토지와 건물을 독립적으로 다루고요, 외국에 가면 토지와 건물은 일체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다룹니다. 함께. 예를 들면 세 가지 활동만 소개해 드릴게요. 사고 파는 활동이 거래 활동입니까? 네. 그 다음에 중개업자한테 중개 활동을 맡기는 경우도 있죠.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자, 여러분들 중개업자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개업자한테 내 집 좀 팔아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개업자가 깜짝 놀라면서 집만 파시게 땅은 안 파시고, 그런 경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집 팔아달라는 말은 땅하고 같이 팔아달라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그럼 보통 토지와 건물은 한 번에 거래가 됩니까? 한 번에 감정평가되고, 한 번에 중개되기도 합니까? 예.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부르는 이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체로 부르는 이름이.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복합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이렇게 하세요. 지금 이 시간부터 제가 부동산 그려보세요 하는 경우랑 복합부동산 그려보세요 하는 경우랑 그림을 다르게 가져가야 됩니다. 여기 다 우리나라 사람 맞죠? 네. 다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까? 여기 외국 사람 없죠? 국적 다 대한민국 맞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동산 그려봐. 그러면 토지 건물 어떻게? 독립적으로 그려야 됩니다. 우리 법은 토지와 건물 어떻게 다루니까? 독립적으로 다루니까. 근데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경우가 더 많다. 부동산 말 때, 활동할 때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부르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게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그려봐요. 아니, 그렇게 그리지 말고 허공에다 두고 한번 그려봐. 그래 내가 알지. 그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그렇지. 딱 걸렸어. 나한테 토지 위에 건물 딱 걸렸다고 내한테.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따로따로 그려야 돼요? 예. 복합부동산 그려봐요. 그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따로따로 그리는 거고요, 복합부동산은 일체로 그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부터 제가 이렇게 할게요. 토지 위에 건물이 함께 있는 부동산을 일컬을 때는 복합부동산이라고 할 거란 얘기예요. 근데 좀 유치하긴 한데 자격시험이다 보니까 이것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방금 제가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부동산을 복합부동산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아까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이게 달라요. 객관식 자격시험이다 보니까. 자, 그럼 보세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OX. X입니다. 유치하지면 이런 거 알아야 돼. 법경기는 복합부동산이 아니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요.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게 복합부동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2개 이상만 결합이 되면 복합이라는 말을 써요. 몇 개 이상? 2개 이상. 2개 이상이면 2개 돼, 안 돼? 이상은 2개 돼. 2개 초과는 2개가 안 되지만 2개 이상은 2개가 돼. 3개도 2개 이상 맞아요? 네. 그럼 2개가 결합이 돼도 복합이라는 말을 쓰고 3개가 결합이 돼도 복합이라는 말을 쓰는데, 조금 많이 결합이 되면 말을 길게 해주고요, 조금 적게 결합되면 이제 말을 짧게 해주는 거야. 이 바닥이 그래요. 알기만 알면 돼요. 예, 자, 그거 보세요. 그러면 법, 경기 3개 결합됐지? 네. 법, 경기 3개 결합되면 말 길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하는 거야. 뭔지 몰라? 그리고 토지하고 건물 이렇게 2개만 결합되는 경우잖아. 그럼 복합부동산 이렇게 하는 거지. 오늘 뭐 논리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야. 야매로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법경기는 무슨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하고 건물 2개만 딱 결합되면 복합부동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와 건물 2개만 결합되면 복합부동산 이렇게 하는 거고, 법경기가 결합되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3개 결합되면 말 길게, 2개 결합되면 말 짧게. 한번 해볼게요. 예.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한 부동산은 복합부동산이에요. 복합부동산 이렇게 하는 거죠. 말 짧게 끝내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하나 알게 하려고 노력하잖아, 나도. 호응해주고 해야지. 자,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하는 건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 이렇게 해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근데 복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하세요. 중개업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 시험 나오는 건 아닌데, 복합 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복합 건물. 자, 복합 건물은요. 자, 따라해보세요. 복합 건물. 복합 건물은 건물 하나에 용도가 2개 이상 결합이 된 것을 복합 건물이라 그래요. 용도가 몇 개? 2개. 자, 근데 잘 보세요. 상업용과 공업용이 있어요. 그러면 상공 복합 건물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 복합 건물은 없어요. 왜 없냐면 주거용이 있어야 복합 건물이라는 말을 줘요.
그러니까 복합 건물은 두 개 이상이 결합돼야 되긴 한데 꼭 뭐가 있을 것? 주거용이 있을 것. 그래서 상공 복합 건물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합 건물이 아니에요. 그건 주거용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주공 복합 건물 본 적 있나요? 없어요. 봤으면 이상한데 이거 없어요. 아유, 이상한데. 주거용도와 공업용도는 일단 복합 건물은 맞아요. 맞는데 주거용도와 공업용도는요 하나의 건물에서 이용되기에 우리가 통상 어울리지 않는 용도라고 봐요. 그래서 주공 복합 건물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1층부터 5층까지는 상가예요. 5층부터 20층까지는 주택이에요. 그럼 주상 복합 건물 있나? 예, 주상 복합 건물. 자, 주거용은 밑에 상업이 있으면 편리합니까? 예. 상업은 위에 주거용도가 있으면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복합 건물 형태가요. 주상 복합 하나밖에 없어요. 이해하셨어요? 예, 주상 복합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결론을 낼게요. 여러분들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인 거 아세요? 법안에 협의강이 있고 그 안에 구성물들 다 아세요? 경제적 측면에서 돈 왔다 갔다 하고 상품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뭐라고 1년치 다 아세요? 기술적 측면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4개 아세요? 그럼 됐어요. 안 물을게요. 네, 이제. 예, 여러분 믿을게요. 예.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처리해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걸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 아세요? 예. 하나의 건물 안에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함께 있는 주상 복합 건물 아세요? 예, 그러면 됐어요.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는 뭐만 보면 되냐면 34쪽. 34쪽에 가로 1번 나옵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나오죠? 그때 별표 한 개 하세요. 가로 1번에다가. 별표 한 개. 복합 개념의 부동산. 표 안에 보니까 법률적은 협의 광의, 경제적은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기술적은 자연, 공간, 위치, 환경 그런 거 있나요? 예. 가로 2번에 복합 부동산 있나요? 복합 부동산은 동그라미 1번과 2번만 딱 묶어 놓으세요. 복합 부동산은 동그라미 1번과 2번. 1번과 2번 묶었습니까? 예.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핵심 정리 나옵니까? 핵심 정리 앞에다가 체크 표시를 한번 딱 또 하세요. 핵심 정리 앞에다가. 자,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맞아요? 2번, 토지와 건물을 한 번에 보는 걸 뭐라 그래요? 복합 부동산 이렇게 하는 거고, 건물 하나에 주거용도가 상업용도가 함께 있는 걸 주상복합 건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예. 한 장을 또 넘겨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3번에 경제적 개념이라고 되어 있나요? 3번에 경제적 개념 체크 표시 또 한번 하세요. 체크 표시. 자, 경제적 개념에 체크 표시 하셨으면 다른 건 됐는데 3번하고 4번을 한번 묶어보세요. 3번하고 4번. 3번하고 4번 묶었습니까? 예. 3번에 뭐 있고요? 생산 요소. 4번에 뭐? 소비재. 생산 요소를 생산재라고 하는 거 아시죠? 당구장 표시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는 일반적으로는 뭐지만? 생산 요소, 생산재지만 위락용이나 공원용처럼 소비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하셨어요? 예.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핵심 정리하고 나왔는데 준부동산, 의지의 부동산 있나요? 거기다 또 체크 표시 한번 더 할게요. 준부동산, 의지의 부동산. 체크 표시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파란색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파란색만 따라오세요. 준부동산이란 등기, 등록 등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들로 얘들을 의지의 부동산이라고도 합니다. 됐어요? 얘들은 소유권, 저당권의 대상이 되고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고 중개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하셨어요? 3번으로 가시니까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있습니까? 선박 위에다 쓰세요. 선박 위에다가 기계 선박 위에다 쓰시면 돼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나옵니까? 광업재단 밑에다 쓰세요. 재단. 재단이라고 쓰라고. 임목 있습니까? 임목 밑에다 쓰세요. 기타. 그래서 준부동산 3종은 기계재단 기타, 기계재단 기타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조금 쉬었다가 38쪽 가로 3번 토지정착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쉬겠습니다.